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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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밥을 4그릇씩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뚱뚱한 노비 사시오. 5냥에 드리겠소. 5냥이면 거저요. 깍두기도 같이 드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배고팠나 보. 노비 주제에 3그릇씩 먹으면 어떡하는 거야? 괜히 사왔나?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양종로 뒷골목에는 국밥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태순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는 발에 있었고 건물은 낡았으며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국밥집 주인 태순은 27살이었는데 얼굴은 평범했고 몸은 건장했으며 성격은 투박했습니다. 태순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습니다. 10살 때 역병이 돌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태수는 거리를 떠돌며 굶주렸습니다. 남의 집 뒷간에서 자고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개한테 물릴 뻔도 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10년 후 먼 친척 할아버지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대를 이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수에게 국밥집을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산다고 배고픈 사람 배불리 먹이는 게 천직이라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국밥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사골을 고아 육수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요리 솜씨가 없었고 육수는 맹탕이었으며 고기는 질겼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명쯤 왔는데 반년이 지나자 하루 3명도 안 왔습니다.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장부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돈은 5냥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쌀과 고기를 사야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고민이었습니다. 태수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값을 깎아달라고 애걸했지만 상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었고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호기심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한 뚱뚱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키는 작았고 몸은 둥그렇으며 얼굴은 밥풀투성이었습니다. 여자 앞에는 떡 장수가 서 있었는데 떡 장수는 막대기를 들고 여자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 또 내 떡을 훔쳐 먹었지. 매번 이러면 어떡하냐.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떡 장수는 듣지 않고 계속 때렸습니다. 구경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주인 없는 종이라고, 여기저기 떠돌며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저렇게 뚱뚱한 게 밥만 축 낸다고 비웃었습니다. 태수는 여자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굶주리며 남의 집 뒷간을 뒤지던 자신, 버려진 밥을 주워 먹다 개한테 물릴 뻔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떡 장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제가 사겠습니다. 떡 장수는 태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식충이를 사겠다니 미쳤느냐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자신이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떡 장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5냥 내시오. 5냥 주면 저 돼지를 가져가시오. 태수는 품에서 5냥을 꺼내 떡 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떡 장수는 돈을 받아 세어보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쓰러진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당신 주인은 나요. 여자는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름이 뭐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옥녀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라니 뚱뚱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일할 곳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태수를 따라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옥녀는 태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신을 샀을까? 무슨 일을 시킬까? 혹시 때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옥녀는 낡은 건물을 보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옥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자신의 가게라고, 국밥을 파는 곳이라고, 옥녀는 여기서 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이불도 있었으며 창문도 있었습니다. 옥녀는 평생 이렇게 좋은 방에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씻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밥상을 차려 옥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밥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옥녀는 밥상을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자기 밥을 먹으며 옥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옥녀는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밥을 더 먹어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옥녀는 두 번째 그릇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먹었습니다. 태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먹었습니다. 밥통이 거의 비어갈 때쯤 옥녀는 아홉 번째 그릇을 비우고 열 번째 그릇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죄송합니다만 한 그릇만 더. 태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열 그릇이라니 밥통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밥을 긁어 옥녀에게 주었습니다. 옥녀는 고맙다며 열 번째 그릇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태수는 빈 밥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내가 미쳤지. 쌀 귀신을 들이다니. 옥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양으로 산종이 하루에 밥 10그릇을 먹는다면 한 달이면 쌀값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쌀이 다 떨어져서 아침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돈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양을 옥녀를 사는데 다 썼고 이제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집을 지키고 있으라 말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쌀 장수를 찾아가 사정했는데 외상으로 쌀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쌀 장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수가 무릎을 꿇고 빌자 마지못해 한가마니를 주었습니다. 대신 열흘 안에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쌀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태수를 보고 달려와 쌀을 받아들었고 부엌으로 가져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일하자고 부엌 일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는데 육수는 여전히 맹탕이었습니다. 옥녀는 부엌 한쪽에서 태수가 육수 끓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옥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님, 제가 육수 맛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로 육수를 떠서 옥녀에게 건넸습니다. 옥녀는 육수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육수에 사골만 들어갔다고 생강과 대파, 마늘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옥녀가 요리를 아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재료를 건넸고 옥녀는 재료를 넣고 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옥녀는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됐습니다. 한번 드셔 보십시오. 태수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마셨습니다.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육수가 진하고 고소하고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가게 육수가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육수가 이렇게 맛있어졌소. 옥녀는 수줍게 웃으며 별것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맛을 아느냐고, 어디서 배웠느냐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어릴 적부터 혀가 남달랐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들어간 재료가 다 느껴집니다.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간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태수는 놀라운 표정으로 옥녀를 보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떡 장수한테 있었느냐고, 그 능력으로 요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원래 한양의 큰 댁에서 일했다고, 주인은 최대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양에서 제일 가는 요리집을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어릴 적부터 최대감 집 부엌에서 일했고 뛰어난 미각으로 온갖 요리의 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감은 제 재능을 착취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레시피를 뽑아냈습니다. 육수, 양념, 고기 삶는 법. 비법이 완성되자 저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옥녀가 다른 곳으로 가서 비법을 퍼뜨릴까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옥녀를 강제로 살찌웠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하루 5끼를 먹이라고 명령했고 안 먹으면 매질을 했으며 살이 찌자 최대감은 옥녀를 떡 장수한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떡 장수는 제 재능을 몰랐습니다. 그저 힘쓸 일꾼으로만 생각했고 저는 떡을 나르고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고 몰래 떡을 훔쳐 먹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태수는 옥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재능을 착취하고 버리다니 말입니다. 태수는 옥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요리하시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온양으로 쌀 귀신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을 산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옥녀는 부엌을 맡았습니다. 옥녀의 손길이 닿자 음식 맛이 달라졌는데 육수는 진했고 고기는 부드러웠으며 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고 하루에 2~3명만 왔으며 맛있어진 국밥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맛있는 음식은 소문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국밥을 먹고 감탄했습니다.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손님은 다음 날 친구를 데리고 왔고,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놀라며 옥녀를 보았습니다. 옥녀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 태수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온양이 아깝지 않다고 옥녀를 산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순의 국밥집은 이제 한양에서 소문난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님들이 줄을 섰고 점심때는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려야 했으며 저녁에는 쌀이 떨어져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바빴지만 행복했고 옥녀는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뚱뚱했던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는데 살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서 일하고 무거운 솥을 나르고 육수를 젓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으며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태수는 옥녀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둥글고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날씬해졌고 움직임도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옥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육수를 더 끓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 문을 여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옥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옥녀는 큰 솥 앞에 서서 육수를 젓고 있었는데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눈은 진지하게 육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문 밖에서 옥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옥녀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고 소금을 조금 넣고 다시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났소. 더 자도 되는데. 옥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다고 육수를 더 끓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고가 많소. 내가 도와주겠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태수는 장작을 넣어 불을 지폈고 옥녀는 사고를 넣고 물을 부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부엌은 따뜻했으며 육수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잠시 후 옥녀는 큰 솥에서 끓는 육수를 작은 솥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옥녀는 국자로 육수를 떠서 조심스럽게 옮겼는데 그때였습니다. 옥녀의 손이 뜨거운 솥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악! 옥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뜨거운 육수가 튀었으며 옥녀는 손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 옥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 좀 보자. 태수는 옥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옥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수는 기겁하며 옥녀를 물동이로 끌고 갔습니다. 찬물에 담가야 해. 빨리.
태수는 옥녀의 손을 찬물에 담갔습니다. 옥녀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고 손가락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옥녀의 손을 물에 담근 채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손이 재산인데 조심해야지. 너 다치면 가게 문 닫아야 해. 태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진심으로 옥녀가 다칠까봐 두려웠는데 옥녀가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옥녀가 아플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옥녀는 태수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는 옥녀의 손을 잡고 계속 찬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태수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옥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평생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옥녀를 때렸고 떡장수는 옥녀를 무시했으며 아무도 옥녀를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옥녀는 태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옥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옥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태수는 옥녀의 손을 물에서 꺼냈습니다. 물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태수는 천을 가져와 옥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오늘은 쉬시오. 내가 육수를 끓이겠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많은데 어떻게 쉬느냐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손이 다쳤는데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오늘은 쉬라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태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태수는 혼자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삶고 국밥을 팔았습니다. 옥녀는 부엌 한쪽에 앉아 태수를 도왔는데 재료를 다듬고 맛을 보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이 왔고 국밥은 잘 팔렸으며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는 문을 닫고 옥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녀는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여전히 있었고 손가락은 뻣뻣했으며 내일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태수는 옥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손 좀 보자고 약을 발라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약 항아리를 가져와 화상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옥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태수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태도는 진지했으며 옥녀는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을 다 바르고 나서 태수는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쉬라고 손이 나을 때까지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하지만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눈에 선했으며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다고 말입니다. 옥녀는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옥녀의 손은 완전히 나았고 가게는 날로 번창했으며 태수는 쌀 장수한테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는데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장부에는 돈이 쌓였으며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옥녀는 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비에 살이 많이 빠졌는데 얼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몸도 가벼워졌으며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둥글고 무거워 보였는데 이제는 제법 보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찼고 태수는 국밥을 나르느라 바빴으며 옥녀는 부엌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손님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이게 무슨 냄새요? 돼지 냄새가 나는데. 손님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오만했으며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사내는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태수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는 태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집 주방장이 누구요? 어디서 돼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주방장이 돼지 아니요?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내가 옥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주방장은 훌륭한 분이라고, 손님이 먹는 국밥도 주방장이 만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장을 나오게 하라고, 얼굴 좀 보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옥녀를 부를까 아니면 사내를 내쫓을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옥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옥녀는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앞치마는 더러웠으며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옥녀는 사내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내는 옥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허허, 역시 돼지였구만. 저런 것이 주방장이라니. 입맛 떨어지게 사내 자기 앞에 있던 국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녀에게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옥녀의 옷에 튀었고 고기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옥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수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태수는 사내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가게 주방장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 사람 손맛 덕에 당신이 배 채운 거요. 사내는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태수는 사내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나뒹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손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건 손님이 아니요. 다시는 오지 마시오. 사내는 일어나 옷을 털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꿈쩍하지 않았고 사내는 결국 투덜거리며 떠났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손님은 잘했다고 소리쳤으며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태수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옥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녀는 옷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수는 옥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옥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옥녀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자고, 옥녀는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옥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태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태수는 혼자 나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어두웠고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신발 가게 하나가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신발 가게 주인은 노인이었는데 태수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수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 신발을 사고 싶다고 크기가 좀 큰 걸로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 몇 켤레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신발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분홍색 꽃신이었는데
크기는 넉넉했고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으며 예뻤습니다. 태수는 그 꽃신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인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옥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돈을 내고 꽃신을 샀습니다. 주인은 꽃신을 보자기에 싸서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태수는 꽃신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방에 있었는데 문 밖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녀, 나요. 잠깐 나오시오. 옥녀는 잠시 후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표정은 의기소침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수는 보자기를 옥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당신 드리려고 샀소. 옥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연분홍색 꽃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태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고무신 신고 일하느라 발이 퉁퉁 부었더구려. 이거 신고 기운 내시오. 옥녀는 꽃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예쁜 신발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옥녀에게 누더기만 주었고 떡장수는 옥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옥녀를 위해 뭔가를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달랐습니다. 옥녀는 꽃신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는 손을 휘저으며 별것 아니라고 그냥 신고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알았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꽃신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꽃신은 따뜻했고 마음은 포근했으며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고,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꽃신을 신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고 웃었습니다. 꽃신이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 저편에서 최 대감이 소문을 듣고 있다는 것을, 태순의 국밥집이 대박났다는 소문을, 그리고 그 맛이 옥녀의 손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태순의 국밥집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줄이 섰고 점심에는 자리가 없었으며 저녁에는 재료가 떨어져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곳간에 쌓인 돈을 보며 감탄했고 옥녀는 부엌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옥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 살이 상당히 빠졌는데 얼굴 윤곽이 또렷해졌고 허리도 가늘어졌으며 움직임도 민첩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뚱뚱했는데 이제는 제법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살쪘으며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사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태수는 국밥을 내왔고 사내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 숟가락 떠서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태수를 불렀습니다. 주인장, 잠깐 이리 오시게. 태수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 주방장이 누구냐고,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느냐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주방장은 자기 집 식구라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주방장이 옥녀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니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가 어떻게 옥녀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최대감이라고 옥녀의 전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녀에게 들었던 최대감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옥녀를 강제로 살찌우고 재능을 착취하고 헐값에 팔아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옥녀를 보러 왔다고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거절했습니다. 옥녀는 지금 바쁘다고 손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돈주머니는 묵직했고 엽전 소리가 딸그락거렸으며 태수는 돈주머니를 보았습니다. 50냥이요. 옥녀를 내게 팔게.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냥이라니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태수네 국밥집이 한 달 동안 벌어도 50냥은 안 되었습니다. 태수는 흔들렸습니다. 50냥이면 가게를 크게 확장할 수 있고 더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으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옥녀는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안 파느냐고 50냥이면 큰돈인데 말이라고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옥녀는 내 식구요. 식구를 파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요. 최대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식구라니 옥녀는 그저 종일 뿐이라고 돈으로 산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최대감에게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자기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옥녀에게도 직접 물어보겠다고 옥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막으려 했지만 최대감은 이미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옥녀는 육수를 젓고 있었는데 최대감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녀는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최대감은 옥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이제 제법 봐줄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옥녀야, 나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잘 대우해주마. 비단 옷도 입히고 편하게 해주고 돈도 주겠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녀는 최대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재능을 착취하고 강제로 살을 찌우고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최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뭐가 좋으냐고, 이 좁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좋으냐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곳이라고, 태수는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다고, 그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최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찾아오라고, 자기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최대감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최대감은 떠나면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50냥은 큰돈이라고, 놓치면 다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떠난 후 태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옥녀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옥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옥녀는 태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를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팔거요. 당신은 내 식구요. 돈으로 바꿀 수 없소.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옥녀를 단순히 주방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옥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옥녀를 아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옥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는 밥을 먹다가 옥녀를 보았습니다. 옥녀는 밥을 먹으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었지만 더 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자기 밥그릇을 옥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더 먹으시오. 배고프면 서럽지 않소. 옥녀는 태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태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배고프면 서럽다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말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옥녀는 그때 태수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녀는 밥그릇을 받아들고 먹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순의 국밥집은 여전히 번창했고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으며 옥녀와 태수는 서로를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불안했습니다. 최 대감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 대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하인 셋을 데리고 왔고 하인들은 큰 솥과 재료를 들고 있었으며 최 대감은 일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가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참, 태수, 나와 보게. 태수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대감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는데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제안을 거절했지. 좋네. 그럼 맛 대결을 하세. 내 국밥과 자네 국밥을 비교해서 내가 이기면 옥녀를 내게 넘기게. 태수는 황당했습니다. 맛 대결이라니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진지했습니다. 최 대감은 말을 이었는데 장터에서 대결하자고, 구경꾼들 앞에서 공정하게 하자고, 만약 태수가 거절하면 비겁한 놈이라고 소문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소문이 날 것 같았고, 받아들이면 옥녀를 잃을 수도 있었으며, 어느 쪽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녀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하겠습니다. 최 대감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보았습니다. 옥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표정은 자신 있었으며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녀를 믿기로 한 것입니다. 좋소. 대결을 받아들이겠소. 최 대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종로 큰 장터에서 만나자고, 구경꾼들 앞에서 공정하게 대결하자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종로 큰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분위기는 축제 같았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최 대감이 솥을 놓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태수와 옥녀가 솥을 놓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동네 원로 어르신이 맡았는데 70이 넘은 노인이었고 공정하기로 소문났으며 구경꾼들도 신뢰했습니다. 노인은 두 팀 사이에 서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국밥을 끓여서 제출하고 노인이 맛을 보고 더 맛있는 쪽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오. 최 대감은 자신만만하게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옥녀에게서 뽑아낸 레시피대로 했는데 사골을 넣고 생강을 넣고 대파를 넣고 마늘을 넣었으며 정확한 비율로 양념을 넣었습니다. 최 대감은 옥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레시피로 만들었으니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옥녀는 침착하게 육수를 끓였습니다. 옥녀는 레시피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저 재료를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며 직감으로 요리했습니다. 옥녀는 사고를 넣고 생강을 조금 더 넣고 대파를 조금 덜 넣고 마늘은 다지지 않고 통째로 넣었으며 소금은 손끝으로 느끼며 조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즌쯤 지나자 두 사람 모두 국밥을 완성했습니다. 최 대감은 자기 국밥을 그릇에 담아 심판에게 내밀었고 옥녀도 자기 국밥을 그릇에 담아 심판에게 내밀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심판 노인은 먼저 최 대감의 국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씹고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는 옥녀의 국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 숟가락 떠서 먹고 또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노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여. 이렇게 깊고 진한 맛은 처음이오. 구경꾼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은 두 그릇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최 대감의 국밥도 맛있었지만 옥녀의 국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육수는 더 깊었고 고기는 더 부드러웠으며 간은 완벽했습니다. 노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자는 옥녀요. 구경꾼들은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옥녀의 이름을 외쳤으며 태수는 기뻐하며 옥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겼다는 것이 최 대감을 꺾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대감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의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왜 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옥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내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왜 내가 졌느냐? 옥녀는 최 대감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레시피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요리는 재료를 느끼고 맛을 보고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대감님은 레시피만 따라했지 요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 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최 대감은 레시피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옥녀의 혀, 옥녀의 감각, 옥녀의 마음이 핵심이었습니다. 레시피는 그저 참고일 뿐이었고 진짜 요리는 옥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고개를 떨구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하인들이 솥을 들고 따라갔고 구경꾼들은 비웃으며 최 대감을 보냈습니다. 최 대감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최 대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구경꾼들은 태순의 국밥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모두 옥녀의 국밥을 먹고 싶어 했고,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북적거렸으며, 태수와 옥녀는 행복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태수는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태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옥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옥녀를 평생 곁에 두고 싶다는 것을, 옥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맛 대결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순의 국밥집은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맛집이 되었는데 아침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점심에는 자리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다투었으며 저녁에는 재료가 떨어져
일찍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태수와 옥녀는 바빴지만 행복했고 돈은 쌓였으며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옥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넉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얼굴은 갸름해졌고 허리는 잘록해졌으며 걸음걸이는 경쾌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으로 빛났고 웃음도 많아졌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 샀던 것인데 이제는 옥녀 없이는 못 살 것 같았고 옥녀를 보면 기분이 좋았으며 옥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옥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오늘 옥녀에게 마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가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옥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태수는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옥녀, 오늘은 내가 밥상을 차리겠소. 당신은 쉬시오. 옥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수를 보았습니다. 주인님이 왜 밥상을 차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고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았고 옥녀가 좋아하는 김치를 듬뿍 올렸으며 육수에 고기를 넣어 국을 끓였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도 구웠습니다. 태수는 평생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 태수는 밥상을 들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옥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는데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밤 공기는 시원했으며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옥녀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옥녀는 밥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밥상은 처음이었고 주인님이 직접 차려준 것도 처음이었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태수는 옥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거참, 옥녀. 내가 할 말이 있소. 옥녀는 태수를 보았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따뜻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녀, 당신은 맨날 남이 먹을 밥만 했지. 이제 평생 내가 차려주는 밥 같이 먹읍시다. 내 색시가 되어주시오. 옥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청혼이었습니다. 주인님이 자신에게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믿기지 않았고 눈물이 흘렸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인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색시로 삼으시겠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을 왜 안 삼겠소? 당신은 재능도 있고 아름다우소.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대신 밥은 고봉밥으로 주셔야 해요. 태수는 크게 웃으며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녀도 태수의 손을 잡았는데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마음은 하나였으며 미래는 밝았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혼례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줬고 가게 단골 손님들이 선물을 가져왔으며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옥녀는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살이 빠져서 한복이 잘 어울렸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으며 태수는 옥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옥녀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였고 태수는 옥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잘 대접하겠다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과거를 말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말했습니다. 태수는 옥녀의 손을 잡으며 들었고 이제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태수도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이야기, 굶주림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했는지 말했습니다. 옥녀는 태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보듬었으며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고 태순의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으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수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태수가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옥녀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옥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태수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느냐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옥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저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밥그릇을 옥녀에게 건넸습니다. 고봉밥이었습니다. 옥녀는 밥그릇을 받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옥녀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는데 말은 없었지만 행복했고 고요했지만 따뜻했으며 평범했지만 완벽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온양으로 이런 행복을 샀다고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옥녀도 생각했습니다. 뚱뚱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태수는 자신의 마음을 봐줬다고, 재능을 알아봐줬다고, 사랑해줬다고 말입니다. 옥녀는 태수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사람 곁을 지키겠다고, 맛있는 밥을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허허,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밥 훔쳐 먹던 뚱뚱한 여종 하나가 알고 보니 천재 요리사였고 그 여종을 산 가난한 국밥집 주인은 알고 보니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뚱뚱한 사람은 쓸모없다고, 돈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뚱뚱한 겉모습 속에 천재가 숨어 있었고, 가난한 주인 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며, 온양짜리 거래 속에 평생의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배고픈 만큼 서러운 게 없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어릴 적 굶주림을 알았기에 옥녀의 배고픔을 이해했고, 옥녀는 학대당한 과거가 있었기에 태수의 따뜻함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보듬었으며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최대감은 레시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요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료를 느끼고 맛을 보고 정성을 담는 것이 진짜 요리였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옥녀를 돈으로 샀지만 진심으로 대했고 그 진심이 옥녀의 마음을 얻었으며 결국 평생의 동반자를 얻었습니다. 온양으로 산 것은 식충이가 아니었습니다. 온양으로 산 것은 평생 밥상 친구이자 동반자를 샀습니다. 돈으로 산 것은 껍데기였지만 진심으로 얻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